자, 이제 44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법률 해석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 의사표시할 때 써먹어야 될 내용이고, 은근히 또 중요합니다. 한번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텐데,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저 보시면은 개념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2번 해가지고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의 법 효과를 법이 인정하는 제도 법령이죠. 따라서 결국은 그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그 해석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 무슨 뭐 법을 해석하는 것과 혼동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 보시면 대상 나오고 방법이 나와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표자라고 해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됐다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명확하니까. 근데 문제는 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갑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고 의사 표시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의 의사는 계집을 팔고 싶어요.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야, 집 살래?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요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그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표시, 을이 들은 거,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인 거예요? 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연적 해석이고 표의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의 의사. 이 갑의 의사는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좀 깊게 하면 이거 우리가 내심적 효과가사라고 하죠. 그리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라고 말한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말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속마음대로 뭐죠?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이게 원칙이겠죠.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똑바로 들은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헛소리하고 있는 표의자를 보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원칙이. 그죠? 그래서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예외인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무엇을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교재 읽어볼 거예요. 자, 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법률행위 해석 대상 해가지고 양걸 2번 하다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읽어볼게요. 줄쳐 있죠.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니까. 그죠? 자, 그럼 또 보자고요.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하는지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예외를. 그죠? 예외를. 자연적 해석이 언제 하느냐?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동의하시죠?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두 번째, 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표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굳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의자 입장이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보세요.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법률 해석은 요게 전부인데 요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연습을 좀 해야 돼. 근데 이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 수험생분들도 연습장 펴시고 연습을 한번 해봐요. 해가지고 이게 이딴 소리구나 하고 딱 깨달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자꾸 연습을 안 하고 손을 안 하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외우려고 하면 이게 문제 나와도 나온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에요. 뭘 물어본지 모르고 틀린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고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갑이 지금 을에게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때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칙이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착오예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것은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걸 우리가 착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지만 이게 뭐예요? 착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이죠? 합의가 안 됐죠? 승낙 안 했죠? 따라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생기는데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내요. X에.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는. 이거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또 할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거든요.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계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그 경우에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말했죠? 오 표시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결과 속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이 결과한 거죠? 자연적 해석이 결과한 거예요. 연습도 다 했어요. 그럼 교재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45페이지 보시면 자연적 해석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2번,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줄쳐져 있죠? 표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도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해요. 그래서 판례 밑에 보시면, 그 글 밑에 보시면 니은번 해가지고 판례도 이른바 쌍방의 공동 착오란 말에 나오는데 착오 문제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림 뭐가 나옵니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나와요. 그림 볼게요. 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싶었던 것은 A 토지예요. A 토지.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B 토지라고 적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될 것이고 착오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이게 뭐라고요? 오표시 무의 원칙이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교재 읽어볼게요. 자, 45페이지 밑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아서 나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계약의 대상이 뭐임을 알았어요? A 토지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 그래서 보시면 그 목적물에 지분 등간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건데 요거는 무슨 해석을 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사례니까. 쌍방이 모두 뭐예요? A 토지임을 알았으니까. 계속 보시면 B 토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A 토지를 뭐예요?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의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고 이게 뭐라고요? 오표시 무연칙이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규범적 해석이 나오죠? 자, 의 나와 있고 적용범위 나옵니다. 적용범위에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크게 옆에다가 원칙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두 가지 경우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판례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1, 2, 3하고 우측에 박스까지 나와 있는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거고 1번 판례만 볼게요. 보세요. 지금 속마음은 의사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표시는 영수증에다는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시된 대로 면제가 되는 것은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속마음대로 면제가 안 된 것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물론 무원시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된 대로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것이 원칙인 거예요. 자, 교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4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판례는 채권자가 합이 채무자 을로부터 금 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는 더 받을 것이 있는데도 영수증에 총완거리라는 문헌을 부기한 경우에는 더 받을 것을 탕감한 것이라고 하여 규범적 해석을 할 때. 무슨 말 아시겠죠? 속마음대로라면 면제 안 한 거고 표시된 거라면 뭐죠? 탕감한 거, 면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탕감한 것을 보겠다는 말은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다 갚은 거다. 이런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와요? 보충적 해석이 나오죠? 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보충적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보충적 해석은 적용 범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일단 해야 돼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인지 모를 때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죠. 자, 적어볼게요. 이거 외우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해석 기준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뭐라고 했죠?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걸로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원하는 목적이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거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뭐냐면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해석이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신을 성실 및 조리로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해석의 방법하고
해석의 표준하고 결합을 시켜야 돼. 여기서 결합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원하는 바, 이게 뭐예요? 의사표시죠. 동의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걸 유식한 말로 쓰면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인 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인 거죠. 따라서 이게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기도하는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을 해서 의미를 알게 됐다면 기도하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 재반 사정이란 말인데 큰 의미는 없고 목적, 의사표시, 원하는 바를 말한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화살표 의사표시 해가지고 그죠?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 기타 재반사 옆에다가 화살표에서 의사표시. 이게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뭐인 거예요? 보충적 해석인 거예요. 요게 지금 기도하는 목적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 그러면 48페이지 보시면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조금 이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있어요. 근데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법인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돼요. 그러면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 요 말은 빼도 돼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습을 뭐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법처럼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미친놈. 막 이렇게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관습법인 거예요. 차이점은 사실인 관습은 관행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관습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법인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 오늘 처음 나오자마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관습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요? 법이니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뭐로서만 쓰여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표준으로만 쓰일 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복잡하게 나왔는데 우리가요 재판을 할 때 전제를 까는 게 있어요. 전제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사는 모든 법을 다 안다는 전제. 판사가 법을 다 알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판사는 법은 다 안다는 전제를 깔아요.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 판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를 깔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재판 같은 데 보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름은 안영찬입니다. 직업은 강사입니다. 근데 보면 서류 보면 알잖아.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판사 앞에서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직업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이 아닌 것은 일일이 판사한테 뭐죠? 알려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왜 그렇게 재판하냐면 그래야 재판이 공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재판할 때 이제 내일 재판해야 되는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 심심해 오늘 내일 재판하는데 미리 좀 예습할까 해가지고 그 미리 검사가 제출한 뭐 공소장 이런 서류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전날 미리 다 봤어요? 보니까 뭐 12살 먹은 아이를 성추행하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 밤 결정난 거야. 이 쳐죽일 놈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 재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억울합니다. 판사님 이래도 하나도 안 들려요. 미친놈 또 구라치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는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판사는 재판에 들어갈 때 뭐만 알고 들어야 돼요? 법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소장도 간단하게만 쓰게 돼 있고 법적으로. 형사법에 간단하게 쓰게 돼 있고요. 공소사실을 공표죄가지고 미리 뉴스에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원래. 왜냐면 판사도 뉴스 보잖아요. 뉴스 보는데 저 자식 내일 내가 재판할 놈인데 그 사람을 2명 죽였어? 이러면 재판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판사는 법은 다 안다는 전제,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끝났어. 관습법도 법이에요.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니까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는 게 원칙. 예외는 있지만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판사가 뭐예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니까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 원칙적으로 법원이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사실인 관습의 입증 책임에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까지. 밑에 부분은 또 예외가 나와. 예외까지 알면 헷갈려. 예외는 모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는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셔야 된다고. 하나까지만 하시고 이유는 뭐라고요? 판사는 법은 다 안다는 전제.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따로 기억하는데 이게 무슨 법률행 해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오랜 관행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둘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 오랜 관행이죠. 저는 제가 경상도 김천에 가가지고 87년대 처음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래라는 말. 아래. 영화 봤어? 아랫게 봤어. 이런다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래? 아랫게 봤어? 너 그거, 야, 순댓국 먹어봤니? 나 아랫게 먹었잖아. 이런다고요. 저는 처음에 뒤집어서 봤나, 이놈들이. 근데 경상도 분들은 그 아래라는 말을 너무 잘 써. 그죠? 잘 쓰고 상대방이 그 얘기를 모른다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래 막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알지만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뭐야 이게 왜 밥을 아래로 쳐먹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라는 말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를 관행을 봤더니 가까운 과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관용적 표현 이것도 많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갔더니 피가 1,000,000원이래요. 처음에는 이 부동산 사무실 피를 팔아? 이게 뭐예요? 아시죠?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웃돈. 근데 요새는 또 마피라고도 해요. 마피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지? 마피가 5,000,000원이래요. 여기서 10,000원.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피 5,000,000원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개업자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마피라고 하더라 라고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 이게 민법은 생활이거든. 생활과 연관이 돼야 되거든. 이거요? 이거 약간 시험법이랑 벗어나. 잘 안 나와. 이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임의법규. 근데 임의법규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측에 신의칙인데, 신의칙이라 하지 마시고 신의 성실 및 조리라고 기억해 두시고, 조리는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회 통념,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 이해되시나요? 의사표시 가지고도 뭐 규범적 해석이니 자연적 이거 가지고 해석 안 돼. 사투리 뭐 이것저것 해석이 안 돼. 법 좀 말 모르겠어.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해석의 표준인 거예요? 신의성실 및 조리가 해석의 표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예문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예문 해석. 요거는요, 지금까지 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나오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수 있겠다. 자, 보세요. 약관이 뭐냐면, 나중에 기합 보여드릴게요. 약관이라는 것은요,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만든다는 점에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뭐예요?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약관이 불공정해요.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업자에게는 진짜 유리한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요. 이거를 법원이 사법부가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원이 뭐예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라면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당사자의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약관을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계약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현재 판례에 따른다면 그 약관 내용 중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때 함부로 법원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니까 그 계약서에 따라서 해석을 해가지고 누구의 주장이 옳고 맞는지를 판단해 줘야지. 판사가 야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놓은 문장, 예문이기 때문에 예문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봐? 영어 책 같은 데 보면 본문, 예문 나오잖아. 그 예문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놓은 예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 이론을 취했었는데 우리가 예문 해석이라고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는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원이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론을 개발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예요?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뭐 예문이니 뭐니 말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약관 규제법 몇 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문 해석이라는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재에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예문 해석. 보세요.
관용소식이나 일반 약관의 조항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부당한 조항이 있는 바, 이러한 조항은 이른바 뭐요? 예문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진종으로 예문 내용에 구속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이론,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예문 해석이라고 하고, 종래 판례라는 말은 과거 판례라는 얘기죠. 지금은 안 한다. 왜요? 지금은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문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본격적으로 의사표시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좀 뛰어넘을 거예요. 뛰어넘어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만 볼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